저는 16세의 세계 최고 수학자들 앞에서 모든 공식을 손으로 풀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충격에 빠뜨렸죠.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해 봄이었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열린 국제 수학 해석 포럼에 저는 단 한 명의 한국인으로 초청받았어요. 전 세계에서 모인 수학자들과 석학들 사이에서 저 혼자만 고등학생이었죠. 포럼 주제는 수식 너머의 수학, 본질을 보는 시선이었습니다. 저는 손으로 생각하는 수학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하기로 했어요. 사실 이 제목을 정했을 때 주최 측에서 몇 번이나 확인 연락이 왔었죠. 정말 이 제목이 맞냐고 말입니다. 케임브리지의 고풍스러운 강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느꼈어요. 수백 년 동안 쌓인 학문의 무게를요. 벽에 걸린 뉴턴의 초상화가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참석자들은 대부분 머리가 하얀 교수들이었어요. 제 발표 순서가 다가올수록 주변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어린 동양인 학생이 과연 무슨 이야기를 할지 궁금해하는 눈빛들이었죠. 몇몇 교수들은 제 프로필을 다시 확인하며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좌장이 제 이름을 호명했습니다. 최서준, 대한민국에서 온 16세 학생이라고 소개하더군요. 강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저는 천천히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떨리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제가 준비한 것에 대한 확신은 있었어요. 수식 너머의 진짜 수학을 보여드릴 자신이 있었으니까요. 발표가 시작되자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다른 참가자들은 모두 노트북을 펼치고 두꺼운 논문 자료를 꺼내고 있었거든요. 저는 A4 용지 몇 장과 펜 하나만 들고 나타났으니까요. 몇몇 교수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는 게 보였어요. 저걸 바라는 듯한 표정이었죠. 앞줄에 앉은 옥스포드 교수가 동료에게 뭔가 속삭였어요. 아마 저를 두고 하는 말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자신감이 생겼어요. 진짜 수학은 도구가 아니라 사고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주어진 주제는 비선형 확률 함수의 구조 분석이었습니다. 보통 이런 문제는 복잡한 미분방 정식과 수치 해석이 필요하죠. 컴퓨터 없이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로 여겨졌어요. 하지만 저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칠판 앞으로 나가서 펜을 들었어요. 첫 번째 그림을 그렸습니다. 간단한 곡선 하나였는데 이게 바로 핵심이었죠. 교수들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게 뭐냐는 듯한 시선들이었습니다. 저는 차근차근 설명을 시작했어요. 이 곡선이 왜 나타나는지, 어떤 의미인지 말이죠. 곡선을 그리면서 설명했습니다. 비선형 함수의 특성이 이 단순한 형태에 모두 담겨 있다고 했어요. 복잡해 보이는 수식들이 사실은 이 곡선의 다양한 표현일 뿐이라고 말했죠. 몇몇 교수들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 도형을 추가했습니다. 이번엔 삼각형이었어요. 단순해 보이지만 이 안에 모든 확률 분포가 숨어 있었죠. 앞줄에 앉은 케임브리지 교수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뭔가 흥미로운 냄새를 맡은 것 같았거든요. 삼각형의 각 꼭지점이 의미하는 바를 설명했습니다. 확률의 경계값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여줬어요. 수식으로는 복잡하게 표현되지만 기하학적으로는 이렇게 단순했죠. 강의실에서 작은 탄성이 새어나왔어요. 세 번째 도형까지 완성하고 나니 전체 그림이 드러났습니다. 비선형 확률 함수의 모든 특성이 한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구조였어요. 복잡한 계산 없이도 함수의 성질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죠. 누군가 와우라고 중얼거렸어요. 저는 계속해서 손으로 그리며 설명했습니다. 복잡한 수식 대신 직관적인 기하학적 형태로 문제의 본질을 보여줬어요. 어떤 교수는 재미있다는 표정을 지었고 또 다른 교수는 위험하다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전통적인 방식을 벗어난 접근이었으니까요. 마지막 도형까지 완성하고 나니 전체 그림이 드러났어요. 비선형 확률 함수의 모든 특성이 한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구조였죠. 강의실에서 작은 탄성이 새어나왔습니다. 누군가 와우라고 중얼거렸어요. 발표가 끝나자 좌장이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뭔가 어색한 분위기였어요. 진짜 박수인지 예의상 치는 박수인지 구분이 안 됐죠. 케임브리지 수학과의 핵심 교수 중 한 명이 일어났습니다. 회색 수염이 인상적인 윌리엄 교수였어요. 윌리엄 교수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50년간 수학을 연구해온 그의 위엄이 느껴졌죠. 강의실 분위기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다른 교수들도 조용히 윌리엄 교수를 바라봤어요. 뭔가 중요한 말이 나올 것 같았거든요. 윌리엄 교수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해석은 흥미롭지만 지나치게 감각에 의존했다고 했어요. 논리적 틀 없이 직관에 의존하는 건 수학적이지 않다는 것이었죠. 수학은 엄밀함이 생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강의실 분위기가 순간 차가워졌어요. 다른 교수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옥스포드에서 온 교수도 비슷한 의견을 냈어요. 직감은 때로 틀릴 수 있다고 했죠. 수학에서는 반드시 증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혼자 뭔가 잘못된 길로 빠진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기하가 논리이기도 하다고요. 제가 그린 도형들 하나하나가 엄밀한 수학적 증명의 결과라고 설명했어요. 단지 복잡한 수식으로 가려져 있던 본질을 시각적으로 드러낸 것뿐이라고 말이죠. 수식과 기하는 같은 진리의 다른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윌리엄 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학에서 직관은 위험하다고 했어요. 엄밀함이 없으면 그건 수학이 아니라 예술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수백 년간 쌓아온 수학의 엄격함을 무너뜨릴 수는 없다고 주장했죠. 목소리에 권위가 실려 있었어요. 다른 교수들도 비슷한 의견을 내놨습니다. 전통적인 증명 방식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었어요. 하버드에서 온 교수는 학생이 창의적이긴 하지만 학문적 엄격함이 부족하다고 평가했죠. 프린스턴 교수도 흥미롭지만 검증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조용한 정적이 강의실에 감돌았습니다. 저는 혼자 외로운 섬에 서 있는 기분이었어요. 수백 년 동안 쌓인 케임브리지의 전통 앞에서 16세 동양인 학생의 목소리는 작아 보였죠. 좌장이 다음 발표자를 호명하며 어색한 순간을 넘어갔습니다. 그날 저녁 기숙사로 돌아오면서 생각했어요. 과연 제가 틀린 걸까요? 교수들의 말이 맞는 건 아닐까 싶었죠.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제가 본 것이 진짜 수학의 모습이라는 걸 말이에요. 내일이 되면 증명할 기회가 올 거라고 믿었거든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포럼 마지막 날 아침, 주최 측에서 깜짝 발표를 했어요. 실전 과제를 내겠다는 것이었죠. 모든 참가자들이 술렁였습니다. 이런 건 예정에 없었거든요. 갑작스러운 발표에 몇몇 교수들이 당황한 기색을 보였어요. 좌장이 설명했습니다. 이론만으로는 진짜 실력을 알 수 없다고 했어요. 실제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죠. 특히 제 발표 이후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를 겨냥한 말인 것 같았어요. 문제가 칠판에 적혔습니다. 4차원 좌표계에서 작동하는 비선형 그래프의 평균 편차를 해석하라는 것이었어요. 시간은 3시간 개인 또는 팀으로 진행 가능했습니다. 대부분의 교수들이 팀을 구성하기 시작했죠. 윌리엄 교수는 케임브리지 팀을 이끌었어요. 참가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이런 문제는 보통 며칠이 걸리는 것이라고 했어요. 3시간 안에 풀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왔죠. 컴퓨터 시뮬레이션이 필요한 문제라고 누군가 말했습니다. 분위기가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저는 홀로 문제를 마주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팀을 이룰 이유가 없었어요. 오히려 혼자 하는 게 더 집중할 수 있었거든요. 문제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흥미로웠습니다. 겉보기엔 복잡해 보이지만 본질은 단순했어요. 주변에서 노트북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계산 프로그램을 돌리는 소리, 키보드 타이핑 소리가 강의실에 가득했어요. 윌리엄 교수팀은 세 대의 노트북으로 병렬 계산을 하고 있었죠. 하버드 팀도 고급 수치 해석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A4 용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다른 참가자들은 노트북을 열고 복잡한 계산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었어요. 저는 펜을 들고 첫 번째 점을 찍었습니다. 4차원이지만 3차원으로 투영해서 볼 수 있었거든요. 핵심은 차원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었어요. 두 번째 선을 그었습니다. 그래프의 기본 골격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주변에서 키보드 소리가 요란했지만 저는 조용히 손으로 그려나갔습니다. 세 번째 곡선을 추가하니 전체 구조가 보이기 시작했죠. 4차원 공간의 비밀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어요. 윌리엄 교수가 제자리 근처로 지나가다가 잠깐 멈췄습니다. 제가 그리고 있는 도형을 신기한 듯 바라봤어요. 하지만 금세 고개를 젓고 지나갔죠. 손으로 그리는 걸로 이런 복잡한 문제를 풀 수 있을 리 없다고 생각한 것 같았어요. 그의 표정에서 의심이 읽혔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다른 팀들은 여전히 계산에 몰두하고 있었어요. 에러 메시지가 나온다며 투덜거리는 소리도 들렸죠. 저는 네 번째 도형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4차원의 핵심이 보였어요. 평균 편차의 본질이 이 도형 안에 숨어 있었거든요.
마지막 도형을 완성했습니다. 종이 위에 아름다운 기하학적 구조가 펼쳐졌어요. 4차원 공간의 비선형 그래프가 완벽하게 시각화된 모습이었죠. 이제 평균 편차를 계산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손으로 간단한 계산을 몇 번 하니 답이 나왔어요. 2시간 30분 만에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다른 팀들은 여전히 계산에 헤매고 있었어요. 복잡한 수식들과 씨름하고 있었죠. 저는 조용히 답안을 정리했습니다. 도형과 함께 간단한 설명을 적었어요.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논리적 근거도 함께 말이죠. 원 좌표계에서 작동하는 비선형 그래프의 평균 편차를 해석하라는 것이었어요. 시간은 3시간 개인 또는 팀으로 진행 가능했습니다. 대부분의 교수들이 팀을 구성하기 시작했죠. 저는 홀로 문제를 마주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팀을 이룰 이유가 없었어요. 오히려 혼자 하는 게 더 집중할 수 있었거든요. 문제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흥미로웠습니다. 겉보기엔 복잡해 보이지만 본질은 단순했어요. A4 용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다른 참가자들은 노트북을 열고 복잡한 계산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었어요. 저는 펜을 들고 첫 번째 점을 찍었습니다. 4차원이지만 3차원으로 투영해서 볼 수 있었거든요. 두 번째 선을 그었습니다. 그래프의 기본 골격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주변에서 키보드 소리가 요란했지만 저는 조용히 손으로 그려나갔습니다. 세 번째 곡선을 추가하니 전체 구조가 보이기 시작했죠. 윌리엄 교수가 제자리 근처로 지나가다가 잠깐 멈췄습니다. 제가 그리고 있는 도형을 신기한 듯 바라봤어요. 하지만 금세 고개를 젓고 지나갔죠. 손으로 그리는 걸로 이런 복잡한 문제를 풀 수 있을 리 없다고 생각한 것 같았어요. 마지막 도형을 완성했습니다. 종이 위에 아름다운 기하학적 구조가 펼쳐졌어요. 4차원 공간의 비선형 그래프가 완벽하게 시각화된 모습이었죠. 이제 평균 편차를 계산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시간이 끝났습니다. 모든 참가자들이 답안을 제출했어요. 채점에는 하루가 걸렸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결과 발표가 있었죠. 좌장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뭔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진 것 같았습니다. 채점을 담당한 교수가 나와서 설명했습니다. 이번 문제는 정답이 미리 정해져 있다고 했어요. 수치 해석 전문가들이 일주일에 걸쳐 정밀하게 계산한 결과가 있다고 했죠. 그것을 기준으로 오차율을 측정했다는 것이었어요.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5% 이상의 오차를 보였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10%를 넘는 경우도 많았어요. 3시간이라는 짧은 시간 때문에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죠. 윌리엄 교수팀은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궁금했어요. 케임브리지 교수들로 구성된 팀도 7%의 오차였다고 발표됐습니다. 윌리엄 교수의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하버드 팀은 8%, 옥스포드 팀은 6%였죠. 모두 예상보다 높은 오차율이었어요. 컴퓨터를 사용했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채점 교수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단 하나의 답안만이 놀라운 정확도를 보였다고 했어요. 0.3%의 미세한 오차를 기록했다는 것이었죠.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누구의 답인지 궁금해했습니다. 혹시 실수가 있었나 싶었거든요. 좌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최서준 학생이라고 했어요. 순간 강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들이었어요. 손으로 그린 도형만으로 어떻게 그런 정확도가 나올 수 있냐는 거였죠. 몇몇 교수들이 제 답안을 다시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윌리엄 교수가 일어났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했어요. 컴퓨터로 계산한 결과보다 손계산이 더 정확할 리 없다고 주장했죠. 다른 교수들도 동조했습니다. 뭔가 실수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았어요. 재검토가 시작됐습니다. 3명의 독립적인 채점관이 다시 검토했어요. 1시간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전히 0.3%가 맞았어요. 오히려 컴퓨터로 계산한 다른 답들보다 더 정확했죠. 제 손계산이 진짜 정답에 가장 가까웠던 거예요. 윌리엄 교수가 제 답안을 받아들고 자세히 살펴봤어요. 도형 하나하나를 따라가며 계산 과정을 확인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점점 변해갔어요. 놀라움과 당혹감이 섞인 얼굴이었죠. 뭔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 같았거든요. 포럼 관계자들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어요. 이런 일이 가능한지 의논하기 위해서였죠. 우리가 뭔가 놓친 건 아닌지 확인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봐도 제 해석이 맞았습니다. 기하학적 직관이 수치 계산보다 더 정확했던 거예요. 저는 조용히 제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변에 웅성거림이 들렸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했거든요. 수학의 본질을 봤으니까 정확할 수밖에 없었죠. 문제는 다른 사람들이 그걸 인정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어요. 그날 오후 공식 발표 시간이 왔습니다. 좌장이 마이크를 잡고 일어났어요.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강의실 분위기도 평소와 달랐죠. 모든 시선이 단상으로 집중됐어요. 뭔가 중대한 발표가 있을 것 같았거든요. 좌장이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며칠간 우리는 수학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보게 됐다고 했어요. 전통적인 방식만이 옳다고 여겼던 편견을 반성하게 됐다고 했죠. 특히 한 학생의 접근법이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줬다고 강조했습니다. 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 포럼 최고의 해석자는 우리가 간과해왔던 단 하나의 시선이었다고 했어요. 전통적인 방식에 갇혀 진짜 수학을 보지 못했다는 고백이었죠. 수식에만 매몰되어 본질을 놓쳤다고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윌리엄 교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50년간 가르쳐온 신념이 흔들리는 순간이었을 거예요. 천천히 제게 다가오면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제 방식을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다고 사과했죠. 윌리엄 교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직관도 엄밀한 논리의 한 형태라는 걸 인정한다고 했어요. 제가 보여준 것이 바로 그 증거라고 했죠. 수학의 아름다움은 복잡함에 있지 않고 단순함에 있다는 걸 깨달았다고 고백했습니다. 다른 교수들도 하나둘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버드에서 온 교수도 일어났습니다. 자신도 똑같은 실수를 했다고 인정했어요. 겉모습만 보고 본질을 놓쳤다고 했죠. 앞으로는 학생들에게 창의적 사고의 중요성을 더 강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옥스포드 교수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케임브리지 수학과에서 공식 제안을 했어요. 제 접근 방식에 대한 학술 연구를 함께 하자는 것이었죠. 손으로 생각하는 수학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보자는 제안이었어요. 연구비와 모든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영광이라고 답했어요. 포럼 참가자들이 진심 어린 박수를 쳤어요. 이번엔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온 박수였죠. 며칠 전 저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던 사람들이 이제는 존경의 시선을 보내고 있었어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거였죠. 한순간에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좌장이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이번 포럼을 통해 수학이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보게 됐다고 했어요. 복잡한 계산이 전부가 아니라 본질을 보는 눈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다고 했죠. 저는 그 말이 가장 기뻤어요. 제가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였거든요. 포럼이 끝나고 많은 교수들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그런 직관을 기를 수 있냐고 물어봤어요. 한국의 교육 방식에 대해서도 궁금해했죠. 저는 차근차근 설명해드렸습니다. 수식 너머의 진짜 수학을 보는 법을 말이에요. 그들의 눈빛이 점점 밝아지는 게 보였어요. 포럼 마지막 날 현지 언론과 인터뷰를 했어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놀라운 결과를 낼 수 있었냐고요. 저는 잠시 생각해보고 답했습니다. 수학은 수식이 아니라 시선이라고 말이에요. 기자가 더 자세한 설명을 요청했어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수학은 복잡할수록 본질이 단순해진다고요. 그걸 보기 위해선 수식보다 왜를 먼저 봐야 한다고 했죠. 수많은 계산 뒤에 숨어있는 진짜 의미를 찾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어요. 인터뷰 내용이 실시간으로 업로드됐습니다. 케임브리지 포럼 공식 계정에서 제 말을 인용해서 올렸어요. 수학은 수식이 아니라 시선입니다. 라는 문장이 헤드라인이 됐죠. 순식간에 퍼져나갔어요. 전 세계 수학자 커뮤니티에서 회자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공감한다고 했고 또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의심스럽다고 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논의가 시작됐다는 거였죠. 수학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제시된 거예요. 윌리엄 교수가 개인적으로 찾아왔어요. 제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돈다고 했습니다. 50년간 수학을 가르쳐왔지만 이렇게 본질적인 질문을 받은 적이 없다고 했죠. 앞으로 학생들에게 수학을 가르칠 때 제 방식을 참고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그저 당연한 말을 한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수학의 아름다움은 복잡한 수식에 있지 않다고요. 그 뒤에 숨어있는 단순하고 우아한 구조에 있다고 했죠. 그걸 보려면 다른 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어요. 인터뷰가 끝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이 한마디가 정말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하지만 적어도 시작은 된 것 같았어요. 수학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이 조금이라도 퍼진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일이었죠. 포럼이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해외 언론들이 제 이야기를 다루기 시작했어요. 손으로 완성한 기하의 언어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죠. 16세 한국 학생이 케임브리지를 놀라게 했다는 내용이었어요. 한국 교육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단순 암기가 아닌 사고력 중심의 교육 시스템이 주목받기 시작했어요. 외국 교육 전문가들이 한국의 수학 교육 방식을 연구하겠다고 나섰죠. 예상치 못한 파급 효과였어요.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직관 수학 세미나를 정례화하겠다는 것이었어요. 매년 한 번씩 열어서 전통적인 방식을 넘어선 새로운 수학적 사고를 탐구하겠다고 했죠. 첫 번째 세미나의 기조연설자로 저를 초청했어요. 다른 유명 대학들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MIT에서 연락이 왔고 하버드에서도 초청장을 보냈어요. 모두 제 방식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는 내용이었죠. 갑자기 바쁜 일정이 시작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차분했습니다. 이 모든 관심이 일시적일 수도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중요한 건 진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였어요. 사람들이 수학을 보는 시선이 바뀌는 것 말이죠. 그게 진짜 혁명이라고 생각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보이는 지평선이 아름다웠어요. 단순한 곡선 하나였지만 그 안에 무한한 수학적 의미가 담겨 있었죠. 이게 바로 제가 말하고 싶었던 수학의 모습이었어요. 단 한 명의 고등학생이 만든 작은 물결이 세계 수학계에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시작됐다는 거예요. 수학은 수식이 아니라 시선이라는 메시지가 조용히 퍼져나가고 있었죠.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학생의 성공담이 아닙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던 것들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하는 이야기죠. 때로는 가장 단순한 시선이 가장 깊은 진실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자신만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세요. 그 안에서 남들이 보지 못한 본질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더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